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최근에는 이렇게 미국 증시가 관망세가 상당히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CPI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심리인데 그래도 또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걸 보면은 뭐 연준에 큰 기조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일련의 변화들 어떻게 포착하고 계신가요? 네, 어제 아침에 네. 우리 김우식 전문가께서 그러셨잖아요. 뭐 삶은 계란 한 판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네. 네. 지금은 뭐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우선 확인해야 될 게 오늘 당장 CPI고 네. CPI만 갖고도 모르는 게 또 다음 주 가서 FMC에서 연준이 또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모르고 그렇죠. 또 하나 밤사이에 나왔던 흐름은 뭐 주가 고만고만했죠. 지수가. 네. 지수는 고만고만했던 가운데 또 뭐 민 주식도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루 사이에 그야말로 미쳐 돌아갔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또 국채 수익률은 거의 5bp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네. 10년물, 30년물 할 것 없이 4.74bp씩 하루에 그 정도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 드문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국채 시황에서는 국채 쪽에 숏 커버링 뭔가 이렇게 국채를 갖다가 팔아 치웠던 쪽에서 오히려 되샀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자 금리 떨어졌으면은 예전 같으면 미국채 금리 떨어지면은 달러도 약해집니다만 밤사이 또 달러는 강해집니다. 도대체 지금 시장 간에 논리가 없어요. 예. 시장 간에 이제 논리가 없고 이쪽이 이러면 저쪽은 저렇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시장 간의 상관관계도 어느 정도 뭐 시황에서 언급되곤 했는데 그걸 갖다가 풀어나갈 수 없는 뭐 그런 묘한 좀 답답한 국면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에요. 네. 경민은행께서 여유 자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뭐 덜컥 주식 사시겠습니까? 지금 뭐 대형주를 사기에는 그렇고 또 중소형주 쪽으로는 약간 관심을 가질까 하는데 사실 선뜻 손이 나가는 시점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증시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정체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네. 없는 결국 또 이렇게 시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월초만 해도 월초 해봐야 지금 뭐 한 열흘 전입니다만 네. 이번 6월 옵션 만기일은 뭔가 한판 벌어지겠구나. 오늘인데요. 예, 오늘인데 저는 은근히 상방 쪽인가 싶었더니 네. 결국 이것도 옵션 프리미엄의 시간 가치만 그냥 따먹는 그것만 소멸되는 그런 날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뭐 콜이든 풋이든 크게 시세를 내는 어떤 장으로 마감된다면은 그거는 진짜 장난이고요. 예, 뭐 아무 그게 네.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도 웃기는 장이고 또 이렇게 그거 한다면은 시기적으로 또 이번 달은 아니었다. 진짜 큰 어떤 옵션 만기로 인한 어떤 시장 변동성 확대는 또 다음 기회로 미뤄지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네. 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연준은 우물쭈물하고 있고 금리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재무장관은 대놓고 지금 금리 오르는 게 좋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 한국경제 기사에서도 저렇게 헤드라인을 잡았죠. 옐런도 긴축 깜빡이. 이제 지금 계속 깜빡이를 넣는 겁니다. 진짜 운전하다가 보면 깜빡이 안 넣고 훅 들어오는 차는 참 얄밉죠. 잘못하면 싸움도 나는데 가끔씩 이제 깜빡이 넣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도 있었죠.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한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야 깜빡이는 아니면 깜빡이 켜놓고 몇 개월을 가든지 거의 저 신갈에서부터 저 호법까지 계속 깜빡이 켜놓고 가는 그런 정도의 흐름도 있었는데 좋다는 얘기예요. 네.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금리가 시장에서 오르는 것이든 아니면 정책 금리를 올리는 것이든 금리 상승이든 금리 인상이든 이건 좋은 거다라고 자꾸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4조 달러 지출 계획을 이렇게 옹호하는데요. 4조 달러는 이렇게 나오죠. 지금 설명 나오다시피 2조 3천억 달러는 인프라 투자고 1조 8천억 달러는 뭐 교육 복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공화당에서 계속 이 재정난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그 부분을 갖다 이제 확인을 못 하니까 시장이 고만고만한데, 재무장관이 자꾸 금리를 저렇게 언급한다는 것도 이제는 그냥 이걸 갖고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없습니다. 입장 다 이해한다는 얘기죠. 연준 너희가 지금 와서 어떡할래? 6% 내지 9%씩 성장한다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QE하고 앉아있는 너희들이 연준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뭔 놈의 금리 갖고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하겠니? 옐런이 많이 도와주는구나 정도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지난 8일 날 나왔던 리포트를 갖다가 키움 정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이데일리에서 이제 그거 했는데, 이런 내용은 참 어렵고 사람들이 잘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별로 우리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데가 이제 글로벌 모니터 같은 데인데, 이제 뭐 거긴 또 유료 매체라서 또 노출이 적고, 이거 영래포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만 한번 보시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레포는 그겁니다. 레포는 은행권이 자금이 부족한데 들고 있는 국채를 갖다가 연준에다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게 레포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환매 조건 뭐 채권 매입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연준이 채권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채권을 환매 다시 이렇게 그 거래를 갖다 되돌리는 조건 하에, 이거는 이길물짜리라는 얘기는 하루하루씩 하는 건데, 영래포는 거꾸로예요. 영래포는 거꾸로는 뭐냐 하면은 은행들이 연준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국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맡겨놓은 돈에 대해서 이자 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게 6월 7일만 하더라도 56개 기관 4,861억 달러라고 해서 이 그래프 보세요. 엄청난데 결국 밤사이에 5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59개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5천억 달러 같으면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월간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QE 규모가 1,200억 달러잖아요. 한 달 동안에 국채 쪽에 800억, 그리고 모기지 쪽에 400억 해서 1,200억 달러라는데 5천억 달러 같으면 이게 거의 4배가 넘습니다. 네. 넉 달치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그 자금이 남아 돌아가지고 은행권에서 이 돈 어디다가 써먹을 데도 없어서 이자 한 푼 안 생기는 연준에다 그냥 박아두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돈이 많은 겁니다. 앞에서는 양적 완화랍시고 풀고 있고 뒤에서는 영래포로 또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사실 이 머니마켓 쪽에 자금하고 머니마켓 쪽에 MMF 쪽에 자금하고 적어도 2년 이상의 이 중장기 자금하고는 약간 이렇게 좀 성격이 달라서 칸막이가 쳐졌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이 돈들이 결국은 그러면은 국채 시장까지 흘러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흘러내리는 거 보세요. 지금 이게 당장 지금 내일 지난달에 나왔던 4월 CPI가, 미국의 CPI가 전년 1년 동안에 4.2% 올랐다고 놀랐는데 네. 지금 시장 전망치는 4.7까지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금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년물, 30년물 할 것 없이 밤사이에 뚝뚝 떨어졌어요. 국채 수익률이. 그만큼 이거 채권 사겠다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돈은 너무 많다 보니, 근데 인플레 걱정은 되고, 인플레 걱정이 되면 금리는 올라야 되는데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여기서 뭔 놈의 시장 설명이 나오고 전망이 나오냐 말이죠. 이 너무 엉켜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너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정말 놀랍게 큰 폭으로 상승을 네. 했죠.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9% 오르면서 금융 위기 이후의 최고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 PPI가 1년 전보다도 9%나 올랐다. 중국. 네. 중국도 이제 전년 비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래프 보면 쑥 올라왔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이렇게 나오는데 9%입니다. 자, 이거 한번 큰 그림으로 보시죠. 도대체 장기적으로 90년대 중반부터 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 간 적이 많네요. 중국의 PPI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 적도 많은데 어쨌거나 이거
어제 나왔던 9%는 13년 만에 최고치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걱정되지 않아요? 작년보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9% 올랐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CPI입니다. 네. 같은 날 발표됐는데 1년 전 대비 1.3%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묘한 거죠. 당연히 생산자 물가가 올랐으면은 이 출고 단계에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소비자들한테도 물가가 그 가격은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지금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오르고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원가 부담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소비자 가격에다가 제대로 높여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가격 이전이 용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어떤 중국다운 어떤 압박이 있었든지 아니면은 가격 올리면 안 팔리니까 못 올린다는 거죠.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만큼 아직까지 소비 여력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CPI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옛날 이런 시절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25%가 막 넘고 하는 이런 시절. 그럴 때도 있었네요. 자,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은 인플레 걱정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됐는데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왔습니다. 묘한 게 지금 여기 보시죠. 9%는 보이시죠? PPI입니다. 파란색 선. 반면에 CPI는 1.3%밖에 안 되니 이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들락날락 하지만도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글로벌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답니다. 중국이 지금 어제 중국에서 나오는 물가 지표를 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나 이런 어떤 흐름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 지표를 봐서는 인플레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데가 중국 아니냐.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PPI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비해 CPI가 아직도 눌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과정에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어떤 인플레 충격을 중국이 오히려 뭐 좀 기업들 입장에서 손해를 감소해 가면서 그 충격을 흡수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결국 CPI가 중요해졌습니다. 네. 조금 그런 어떤 의심도 들고요. 시장에서 이 증시를 비롯한 자산 시장의 랠리를 갖다 꺼뜨리기 싫어서 일찌감치만 높여놓은 것 같아요. 예상치를. 지난달 4.2도 깜짝 놀랐는데 네. 4월 달에 4.7까지? 작년 4월보다 4.2%나 CPI가 더 올랐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랬더니만 그때 CPI 나왔을 때 사흘 장 빠졌습니다. 아, 예. 그랬으니 이번에는 그냥 아싸하게 그냥 4.7 정도로 해놓고 4.7 정도로 해놓고 그냥 하다못해 4.5, 4.4만 나와도 4월보다 더 높아도 어우 시장 예상보다 낫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좀 예상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아무튼 미국 증시는 이렇게 CPI를 앞두고 상당히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폭등락을 거듭하는 종목들이 밈주식들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로버 헬스 같은 경우에는 80여% 급등했다가 뭐 20여 % 하락했고 웬디스도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25% 정도 급등했다가 웬디스 반접수. 햄버거 그 웬디스요? 맞아요. 네. 이런 밈주식들의 급등락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뭐 늘 그랬다시피 오늘도 진짜 전략이라는 프로그램 이름하에 전략 없습니다. 지금 전략 안 나오는 장이에요. 네. 시기적으로 그냥 상황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피면서 뭐 세월을 갖다가 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어제 CNBC에 꽤 오랫동안 올라와 있었는데 마크 모비우스가 지금 시장 움직임은 비정상이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컨퓨전과 디스오리엔테이션을 갖다가 언급하는데요. 두 개 다 뭡니까? 컨퓨전 우리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동스러운 게 컨퓨전이잖아요. 디스오리엔테이션은 이거 방향 감각이 없는 겁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시장을 갖다가 미친 듯한 움직임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움직임은 현재 미친 상황인데 결국은 중앙은행의 다음 움직임을 주시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게 밈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였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용어들을 쓴 겁니다.
모비우스 한번 살펴보니까 36년생이세요. 1936년생. 네.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뭐 36년생이 이해하기에는 지금 시장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좀 힘든 시절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절대 무슨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논리가 있어 그런데요. 네. 어제 또 짐 크레이머가 또 CNBC 나와서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예. 저보다 형이네요. 55년생인데. 크레이머가 뭐라고 얘기하나 말이죠. 밈 스탁, 밈 주식들은 이거 카지노에서나 갖고 놀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왜 월가에서 난리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밈 스탁 거래하는 거는 이거는 인베스팅이라기보다는 또 투자라기보다는 또 갬블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말이에요. 영 인베스터스, 젊은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돈 벌기를 원하는데 네. 조건이 있어요. As long as they know it's not a game. 이게 주식 투자한다는 게 무슨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한도 내에서 이걸 무슨 게임처럼 해가면서 이렇게 돈 벌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짐 크레이머도 이거는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네. 자, 지금 화면 보세요. 어제 개장 초에 CNBC 나와갖고 인상 팍팍 쓰면서 짐 크레이머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클로버 헬스가 그때 23.7% 오르고 있었습니다. 네. 27불 40센트 갔네요. 근데 이거 지금 장중에 28불 85센트 갔다가 어제 16불 92센트로 끝났습니다. 이거 맞아요. 먼저 한번 보세요. 이 꼬라지 난 겁니다. 지금 이 빨간색은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는 음봉의 개념이죠. 그렇죠. 반대니까요. 색깔이. 여기 갔다가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자, 그 전에 55년생 짐 크레이머만 해도 잔소리. 근데 이제 68년생쯤 가니까 좀 달라지나요? 달라지네요. 켄 그리핀입니다, 이 친구. 케네스 그리핀이라고도 하죠. 시타델 헤지펀드죠. 시타델 정권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코스닥 시세 조작했다가 한번 벌금 두드려 맞고 했던 걔들 아닙니까? 네. 얘들 그 유명한 애들이에요. 초단타 그거 뭡니까? 우리 사람 손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AI 동원해서 네. 초빈도 거래. 뭐 1초에도 뭐 주문이 몇백 번 나갈 수 있다는 그걸로 하는 애들인데 이 사진은 뭐 전 세계에서 비싸기로 한 8번째, 9번째쯤 간다는 켄 그리핀의 플로리다에 있는 집입니다. 좋은데 집 좋은데 말이죠. 네. 이 친구가 지금 이걸 해먹고 있어요. 예. 이걸 해먹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지난 1월처럼 단순히 기관이나 해치펀드들은 공매도 때리고 있고 그걸 갖다가 레딧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갖다가 쇼스퀴즈를 유발해서 공매도 세력들은 작살나고 있고 단순히 그 게임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제가 진짜 전략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월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치펀드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수라면은 저는 1월달 같은 장 겪고 나면은 저도 이 짓거리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너스가 나온다면은. 지금 이 친구 잘 아시죠? 한 4, 5개월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핫했던 친구입니다. 네. 차마스 팔리아피티아.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무슨 레전드급으로 이렇게 인식되던데 스리랑카 난민 출신의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부사장까지 했고 저커버그보다도 오히려 더 페이스북을 갖다가 확 끌어올렸던 그 공로가 있는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소셜 캐피탈이라 해서 해치펀드인데 이름은 좋아요. 소셜 캐피탈. 우리 그냥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고 무슨 뭐 기후 변화가 어떻고 하면서 말은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하는데 이 친구가 이 클로벌 헬스라고 하는 건강보험 회사인데 뭐 돈도 못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투자자들을 오도할 만한 그게 있었고 여기에 니콜라 박살냈던 힌덴버그가 공매도를 쳤고 리포트.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레딧에서 이렇게 뭐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하는데 거의 요거 이제 일주일짜리 싸움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8불 대에 산 사람들이 순식간에 지금 한 40 몇 프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러면은 신인가? 신에 가까운가? 다 아는가? 그냥 유튜브에서 차마스 팔리아 피티아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4, 5개월 전에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그냥 썸네일만 보시더라도 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새 돈나무니 쑥 들어갔죠? 그러게요. 수익률 안 좋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시장에 그냥 그때 이렇게 딱
그 시류에 맞게끔 아니면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각광을 받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은 다시 세월 보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 하죠. 저의 진짜 전략을 비롯한 저의 유튜브도 작년 4월, 5월 거를 보면은 정말 참담합니다. 네. 그 랠리를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시장 안 좋게 보셨죠? 네, 그랬던 것이죠. 이제 그랬던 상황인 것처럼 어떤 지금 누군가가 지금 곽광을 받고 있다, 누군가가 굉장히 이렇게 핫하다, 이렇게 늘 그거 한다 하는 부분에서도 이 사람의 어떤 레코드를 갖다가 좀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에 뭐라 했는지. 한 4, 5개월 전에는 온통 비트코인 찬양이고 네. 테슬라 찬양이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폭으로 하락했고 뭐 여러 네.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더 그렇죠. 떨어질 것이다. 뭐 규제 같은 얘기 나오고 있고 엘살바도르는 또 가상화폐를 지금 법정 통화로 네. 채택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말씀으로 드리자면 악재는 그거였죠. 어쨌거나 일론 머스크가 배신 때린 거. 맞아요. 악재였죠. 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그거 해커 세력들 비트코인으로 받았던 거 FBI가 다 챙겨왔다. 이거 충격입니다. 아니 뭐 블록체인이고 그쪽은 아무도 뭐 건드리지도 못한 다음에 했던 이 믿음이 깨진 거예요. 예. 거기다 중국 계속 단속하죠. 그런 악재였다가 어제 이제 암호화폐가 또 이제 올라선 거는 또 몇 가지 또 호재가 나왔던 거죠. 지금 경민앵커 말씀하신 엘살바도르에서 처음으로 법정 통화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 얼굴을 보니까 그 양반도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주고받을 만한 뭐 그런 어떤 인상이 좀 풍기긴 하는데 그거 호재였고요. 또 하나 따지자면 뭐 스카라무치라고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촐싹대다가 일주일 만에 잘렸던 그 스카라무치 이 친구가 또 네. 어딘가 나와가지고 이거 아주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엄청난 또 호재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트윗질을 안 했다는 것이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법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술적으로 48,000불을 올라서야 이거는 바닥 본 겁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혼란스럽게 얽히고 설켜 있는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펴봤습니다. 진짜 전략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